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녕 앤, 빨강 머리 앤이 어렸을 적에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해먼드 부인이 앤을 데리러 오는 이야기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앤을 데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차에서의 시간을 편안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앤이 해먼드 부인을 따라서 해먼드 부부의 집으로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56. 숲속 오아시스. 훗날 앤은 해먼드 부부의 집에서 보낸 첫 주를 오래도록, 아니 일생 동안 기억했다. 해먼드 씨가 유난히 힘들고 잔혹한 전투를 마치고 살아돌아온 사람 같은 모습으로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우유병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셔츠 자락이 바지에서 삐져나왔고 셔츠에는 온통 찐득찐득한 손가락 자국들이 나 있었다. 숱이 얼마 없는 머리카락은 마치 물구나무 선체로 잔 사람 같았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여러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는 앤의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마 엄마 없이 부인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아이들을 돌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당황하고 힘들고 막 진땀을 뻘뻘 흘리는 아빠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일은 잘 못해.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잘 해낼 수 없어요. 해먼드 부인은 이렇게 대꾸하면서 가까운 의자에 코트를 걸치고 요람으로 걸어가서 우는 아기들 중 하나를 안아 올렸다. 넌 저 애를 안아줘. 등을 토닥토닥해. 트림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 트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올라왔다. 하지만 애는 자신의 코트 앞으로 흘러내리는 아기의 저녁 식사를 닦을 방법이 없었다. 어쨌든 적어도 똑같이 생긴 두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아직도 멀리 떨어진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애는 냄새나는 액체로 젖어 있으면서도 이 아기가 아주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개월쯤 됐겠어. 앤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토실토실하고 짧은 곱슬머리가 귀여운 아기였다. 해먼드 부인이 아주 똑같이 생긴 아기를 안고 있었다. 뭐? 생전 처음 보는 애가 자기 아이들 중 하나를 달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아차린 해먼드 씨가 말했다. 10개월쯤 됐겠다고요. 5월에 태어났겠네요. 이름이 뭐예요? 앤이 말했다. 해먼드 씨는 죽도록 피곤해 보였다. 몰라. 오른쪽 귀 뒤를 봐. 점이 있어요. 그럼 조지야. 그러더니 해먼드 씨가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시간이 늦었다는 건 아는데 저녁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다른 일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 쌍둥이들 먹을 거 조금밖에 없어. 당신이 낮에 뭐라도 먹었기를 바랄 뿐이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장례식 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장례식은 다음 주에 볼링브록에서 해요. 사람들이 상자에 담아서 아저씨를 데려갔어요. 애는 토마스 부인을 대신해서 창피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다. 3시간이나 마차를 타고 온 해먼드 부인에게 차 한 잔은 박한 대접이었다. 찬장에 빵도 있고 잼도 있었는데 노아의 곁을 떠날 생각과 보리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슬픈 생각들에 묶여 있느라고 음식 대접할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토마스 부인은 흔들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어. 완전히 무감각하게. 당근이랑 감자 썰 줄 아니 앤? 방법 알아? 냄비에 끓일 물 스토브에 올리는 방법도 아니?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안고서는 못해요. 아기를 요람에 내려놔.
울더라도 걱정하지 마. 울게 놔둬. 이 집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25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이미 식료품 저장실로 가서 차가운 상자에서 쇠고기 소금절이를 꺼내고 있었다. 조지가 울었다. 곧이어 다른 쌍둥이들이 칭얼대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말을 잘 못해서 무슨 일로 우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해먼드 씨는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위층에서 엘라와 거티가 소리를 질러댔다. 그게 기쁨으로 인한 소리이기를 바랐다. 난 이제 작업실로 돌아가도 될까? 해먼드 씨가 희망을 안고 물었다. 금방 다 돼요. 20분 안에 저녁이 준비될 거니까. 당신은 올라가서 거티와 엘라가 서로 죽이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요. 집에 오는 내내 해먼드 부인은 다른 누군가가 맛있고 따끈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빗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앤이라는 아이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미 야채를 다 썰고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내일은 하루치 빨래할 물을 우물에서 퍼 나르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힘차게 발기질해대는 아이를 뱃속에 담고 등짐으로 물 양동이를 나르는 건 힘이 들었다. 그래, 앤을 데려오길 잘했어. 거의 말라깽이를 할 만큼 비쩍 말랐지만 힘이 세네. 조지를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번쩍 앉는 걸 봐. 게다가 재빠르기까지 하잖아. 해먼드 부인은 자신이 그렇게 빠르게 야채를 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운 요즘에는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 마차에서 앤이 말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했던가. 아기 하나는 울어대고 두 녀석은 칭얼대고 거티와 엘리는 소리를 지르고 이 집안 어디에도 평화는 없었다. 그뿐이랴? 5월에 뱃속에 아기까지 태어나면 또 어찌 될까? 최소한 반년은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해먼드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애니 코트 앞자락에 묻은 얼룩을 지우며 물었다. 그래, 5월을 생각하고 있었어. 애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한 주가 지나는 동안 앤은 새로운 집에 대해 전부 파악했다. 보통 하루에 1시간쯤 자유시간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집안을 탐험했다. 방이 8개였는데 각 방이 누구의 것이며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다. 앤의 방에서는 앞마당과 구루터기들이 내다보였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면 5 자매와 거울 웅덩이가 내다보이던 예전 방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 방에 세간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앤이 들고 온 코바늘뜨개, 러그 하나가 전부였다. 해먼드 씨는 앤의 침대를 거의 다 만들었고 시간이 나면 램프 놓을 작은 탁자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도록 깨어있을 수 있다면 말이다. 아침에 아기들과 아이들을 깨우는 건 힘든 일이었다. 씻기고 잠잘 준비를 시키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게다가 매일 물을 13통씩 퍼다 날라야 하는 빨랫감들이 쌓여 있었다. 삼시세끼 식사 준비도 도와야 했다. 빨래를 널고 걷는 일도 앤의 몫이었다. 설거지할 접시들, 삶아야 할 젖병들, 쓸고 닦을 바닥들, 달래주고 먹여줘야 하는 아기들이 힘에 부쳤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침대로 들어가면 책 읽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앤은 케이티 모리스가 그리웠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다. 마차를 타고 올 때는 해먼드 부인과 잠깐씩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해먼드 부인은 언제나 지쳐 있었다.
다행히도 첫 주가 끝나기 전에 애는 해먼드 부부 집에서의 생활을 견딜만하게 해줄 몇 가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둘째 날 저녁, 애니 시무룩한 해먼드 부인의 깊은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졌다.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조지의 기저귀를 갈던 해먼드 부인의 손길이 딱 멈췄다. 그녀는 하루 만에 이미 앤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느꼈다. 앤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물 양동이들, 쌍둥이들 4명을 달래기, 아기들이 잠들었을 때 거티와 엘라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기,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 한숨이 나왔다. 난 정말 네가 필요하다, 앤. 지금 나는 젖소만큼이나 몸이 무거워. 아기가 또 한 명 태어나면 네가 더 필요해질 거야. 아이를 낳고 나면 난 정말로 맥이 빠지고 슬퍼져. 그런 다음에는 끔찍한 불면증에 시달리지. 학교가 있으면 다녀야 해요. 그게 법이니까요. 애는 하나하나 열거되는 해먼드 부인의 슬픈 넋두리를 모르는 체하며 말했다. 알아. 해먼드 부인이 또다시 한숨을 쉬며 기저귀 갈던 일을 마저 했다. 조지는 탁자에서 거의 떨어질 정도로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사실 난 미국인이야. 이곳과는 법이 다른 곳에서 자랐지.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네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난 몰랐던 척하면 되니까. 난 학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 싫어요. 난 학교가 좋아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게 학교예요. 내가 행복했던 게 아주 오래전처럼 느껴져요. 학교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해먼드 부인이 갑자기 울었다. 학교는 2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겨울에 눈이 오면 갈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넌 아침에 일찍 가서 늦게 집에 올 거야. 그 모든 물 양동이들. 내가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설거지할 접시들은 또 어쩌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쓰러질 지경인데. 앤, 오늘 네가 도와줘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때 처음으로 앤의 결심이 조금 약해졌다. 특히 마지막 문장. 그 말을 듣는 건 근사했다. 거의 절묘한 느낌이었다. 어차피 하루 종일 그녀에게 억수 같은 감사 세례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말이에요, 해먼드 아주머니. 해먼드 아저씨에게 커다란 욕조들을 꺼내달라고 하세요. 하나는 빨래용이고 다른 하나는 헹굼용이에요. 제가 이른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물을 13통 모두 채울게요. 그리고 2마일 걸어가는 것쯤은 난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싫어할 리 있겠어? 그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들 뿐이라 해도 난 좋아. 고요할 테니까. 난 혼자일 테니까. 내 꿈을 꾸고 100가지 이야기들을 꾸며낼 거야. 다시 상상할 거야. 아기들 넷이 동시에 울고 있을 때 뭔가를 상상하는 건 힘든 일이야. 집에 돌아와서는 야채들을 모두 썰고 물을 끓일게요. 어제 그랬던 것처럼요. 저녁 식사 후에는 숙제하기 전에 설거지부터 할게요. 해먼드 부인은 앤의 열정적인 얼굴을 보면서 질퍽한 강물처럼 밀려드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아이를 21명이나 낳고도 오래오래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난 이제 겨우 24살밖에 안 됐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아이도 6분인데 그들을 예뻐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 그래, 아이들을 사랑할 시간도 없어. 이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아이가 많이 거들어주는데도. 앤이 열망 가득한 큰 눈으로 두 손을 모아쥐고 앞에 서 있었다. 그래, 학교에 다니거라. 눈이 안 오면 월요일부터 나가도록 해. 지금부터 그때까지 사흘 동안은 날 좀 쉬게 해줘야 돼.
해먼드 아주머니, 너무나 신나고 감사해서 몸이 막 저절로 움직여요. 내 다리에서 느껴지는 거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사용해야겠어요. 조지를 데리고 산책 다녀올게요. 조지는 물통보다 무겁지도 않고 안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다른 쌍둥이들은 잠들었어요. 1시간쯤 누워서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애는 코트를 걸치고 조지를 따뜻하게 입힌 다음 품에 안았다. 눈은 없었다. 지난주에 내린 비로 단단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과 소가 있는 헛간 앞을 지나다가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고양이들이 축사 뒤쪽 상자 안에 서로 달라붙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나는 회색, 하나는 줄무늬 고양이로 둘 다 털이 짧았다. 애는 조지를 바닥에 앉혀놓고 고개를 숙여 그들을 쓰다듬었다. 조지,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절묘하지 않니? 음악처럼 근사해. 아주머니가 이 녀석들한테 이름이 없다고 하셨어. 나는 이제 얘들을 길버트와 설리번이라고 부를 거야. 핸더슨 선생님께 들었는데 둘 다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대. 해먼드 씨의 작업실로 가는 길이 보였다. 오솔길 치고는 꽤 넓어서 아기를 안고도 걷기가 수월했다. 윙윙 톱질하는 소리와 쿵쿵 나무들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애는 아저씨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작업실 옆으로 강이 빠르게 흘러서 애는 발밑을 신중하게 살피며 걸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길을 찾아냈다. 숲으로 이어진 길이었다. 조지를 안고 100걸음이나 갔을까? 길이 급경사로 휘더니 구비를 돌자 작은 집이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할머니가 사는 집. 그리고 그 너머에 들판과 양쪽 언덕이 있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다가 코앞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보다 더 짜릿했다. 애는 그제야 자신이 해먼드 가족과 숲에 완전히 숨이 막히지는 않을 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 들판에 발을 디디고 싶었다. 그래서 조지를 안고 길을 따라 내려갔다. 57. 비올레타와 해거티 양. 과연 그 둘은 누구일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발을 내딛자마자 애는 알아차렸다. 그것이 나의 들판인 줄을. 어느 농부가 들어와 소에게 줄 목초를 베거나 새로운 밭을 일구려고 파헤쳐도 상관없었다. 나의 들판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왜 여기에는 나무들이 들어차지 않았을까?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소나무들의 울창한 정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땅속에 있는 걸까? 아무렴 어떠랴. 그대로 좋았다. 두 언덕 사이로 앤을 위해 하늘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앤은 조지를 땅에 내려놓고 두 팔을 넓게 벌리며 크게 웃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앤은 순간적으로 거의 공포에 질렸다. 느닷없이 낯선 소리가 행복한 웃음소리 같긴 했지만 들렸던 것이다. 서쪽 언덕에서 들려왔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다. 애는 그쪽 방향으로 크게 소리쳤다. 안녕! 그런데 서쪽 언덕에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대답이 들려왔다. 안녕, 안녕. 애는 메아리인 줄 눈치챘는데 짐짓 모르는 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고함치듯이 조지에게 말했다. 친구가 있어! 친구? 친구? 멀리 언덕과 작은 계곡으로 울려 퍼졌다. 애는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쪽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다른 손으로 풀들을 찰싹거리고 있는 아기 조지에게 속삭였다.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까? 풀이다? 아니야, 너무 짧아. 에나벨라? 아니야, 너무 나랑 비슷해. 라빈이요? 좋긴 한데 언덕으로 소리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아. 비올레타? 우와, 조지 거의 완벽해. 사음절에 아주 낭만적이잖아. 벌써 눈앞에 그 애가 보여. 초록색 드레스 자락이 바람결에 물결치는 모습이 말린 꽃으로 장식한 황금빛 머리카락.
존슨 아저씨네에서 본 그림 속 비너스 여신처럼 말이야. 이 길게 나부끼고 손목에는 빨간 들장미 열매로 만든 팔찌를 감았을 거야. 백조처럼 우아한 목에도 목걸이를. 그래, 별과 구름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었어. 어떤 면에서는 요정과 비슷해서 날씬한 두 팔을 하늘로 뻗기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 애가 움직일 때마다 목걸이가 반짝반짝 춤을 추지. 그녀는 많이 움직여. 들장미 덤불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작은 시내와 개울들 위로 우아하게 뛰어오르지. 애니 언덕들을 향해 소리쳤다. 비올레타! 비올레타! 메아리가 4번 돌아왔다. 애니 다시 소리쳤다.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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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계곡이 그녀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확실하게 반복되다가 소리와 소리가 겹치며 희미해졌다. 애는 새로운 기쁨에 젖어 자신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말했다. 비올레타, 네가 거기 있구나. 나한테 대답하지 않을 때에도 말이야. 난 네가 나의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걸 알아. 나를 6번이나 불러줬으니까. 자주 올게. 조지와 함께도 오고 혼자서도 오고 말이야. 우리 함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케이티 모리스를 사랑하는 만큼 널 사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슬퍼하진 말아줘.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니까. 두고 봐. 다만 내가 케이티 모리스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는데 너와는 많이 달라. 분홍빛 뺨과 온화한 미소와 당당한 태도를 지닌 너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어. 사실은 거의 나랑 똑같이 생겼어. 머리가 젓갈색이고 주근깨가 별로 없다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애가 놀랍도록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난 내 마음의 모든 비밀을 그 애한테 말할 수 있었어. 너도 그걸 듣고 싶어 할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애니 고개를 들고 크게 외쳤다. 비올레타! 비올레타! 내일 다시 만나러 올게! 메아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들판 위로 흩어졌다. 비올레타! 내일! 비올레타! 내일 올게! 비올레타! 올게! 해먼드 부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애는 한 가지 볼 일이 더 있었다. 그 작은 집 문을 두드려 봐야 했다. 엄마 배에서 아기들 꺼내는 법을 아는 할머니가 궁금했다. 크고 뚱뚱하고 구부정하고 쭈글쭈글한 할머니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 걸까?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면 젊고 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아기를 받는다는 그 소위 말하는 산파죠. 네, 산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동네에서 아기 받는 일을 하시는 해거티라고 해거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비올레타와 해거티 양을 만난 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드릴 내용은 앤이 여기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참 좋았는데 결국은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네, 그냥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앤이 이 해먼드 부부의 집에서 잘 지내다가 어찌어찌 해서 해먼드 아저씨가 또 죽게 됩니다. 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별의 아픔, 죽음의 슬픔이 있죠. 그래서 해먼드 아저씨가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머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디론가는 또 가야 하는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64. 프린스 에드워드 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다음 날 어제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부엌에 모였다. 그들이 어디에서 밤을 보냈는지 앤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고든 부인과 그랜빌 부인은 각각 자신들이 선택한 쌍둥이들과 그 아이들의 옷가지와 필수품들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의 남편들이 나중에 수레를 가지고 와서 요람과 침대를 실어갔다. 하지만 해먼드 부부 집안 사람들은 전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클레어 버그에서 몇몇 여자들이 상당한 호기심을 품고 음식을 더 많이 가져왔다. 아래층에서 벌어진 열띤 대화가 앤의 방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계단에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작스런 침묵이 내려앉았다.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거기에 에번스 신부님이 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클레어 버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었다. 그는 부엌을 돌아다니며 해먼드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해먼드 부인은 지하실에서의 그 맹렬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전날 앉았던 의자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종이가 내밀어질 때마다 이름을 적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손뿐이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됐지만 훨씬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에번스 신부님이 서명을 기다리면서 교회 기록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해먼드 부인의 자매 중 하나가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네 생각은 어때, 로티? 놀랍게도 해먼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한 말은 뱅거였다. 고개를 돌리던 에먼스 신부님이 앤을 발견했다. 그래. 그가 불편하리만치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작은 앤 셜리가 있군요. 누구 이 아이를 받아주실 분이 있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이 아이는 고아이고 해먼드 부부가 지난 2년간 보살펴왔지요. 이 가치 있는 일을 어느 분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맥도걸 선생님 얘기로는 매우 총명하고 싹싹한 아이라더군요. 클레어 버그에서 온 5명의 여자는 앤의 퉁퉁 부은 눈과 빗질하지 않은 빨강 머리, 넓게 퍼져 있는 죽은 깨들을 쳐다보았다. 이틀 동안 흘린 눈물이 그녀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눈을 막아버렸다. 앤을 맞는 일은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껴안아주고 싶은 아기들과 너덧살의 예쁜 소녀들은 그렇다 쳐도 앤을 맞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앤은 11살이었다. 11살짜리 소녀가 10일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할 수 있고 크루프로 죽음 근처까지 갔던 해먼드 아이들의 생명을 적어도 2번은 살려냈고 주말과 휴일에는 그 모든 빨래를 다 하고 잠자러 가기 전에 매일 저녁 우물에서 물 13양동이를 길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먼드 부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 부분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앤이 머리가 빨갛고 죽은 깨가 있고 말을 잘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글을 빨리 배우고 영리하고 이렇게 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앤의 모습들, 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주말에 빨래를 하고 물 열쇠 양동이를 길어왔고 이런 모든 일들은 앤의 어떤 노동력, 앤의 가치, 앤의 모습을 너무나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으로만 그 풀이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사람들의 눈에 앤의 가치를 평가할 게 없다는 거, 그게. 6년 동안 그녀는 심한 입덧과 등의 통증과 고통스러운 진통에 대한 보상으로 태어난 아기들로 힘겨운 세월을 보냈다. 그녀가 앤 대신 벵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앤이 누구의 집에서든 완벽한 무보수 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에번스 신부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자들은 바닥이나 자기들 손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이 상갓집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는 데 집중했다. 어차피 그들은 해먼드 부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라슨 부인은 특히 더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딸린 자식이 없는 미망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에번스 신부님이
앤의 새로운 양부모가 될 사람으로 그녀를 지목하듯이 쳐다볼까 봐 두려웠다. 그녀에게는 뚜렷하게 행해야 할 의무나 헌신해야 할 상대가 없었다. 하지만 이 죽은 깨 투성이 얼굴에 고아를 맡아서 키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생전에 매우 인색했고 음식에 까다롭게 굴었다. 그녀는 이제서야 조용하게 고독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얌전한 고양이 3마리를 제외하고 그녀의 에너지나 시간을 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번스 신부님이 말했다. 그러면 호프타운 고아원을 고려해 봐야겠군요. 라슨 부인은 즉시 도움을 드리겠다고 자원했다. 제가 아이를 데려다 줄게요. 약간 여행을 해야겠지만 기꺼이 맡을게요. 아이가 내일 아침에 준비할 수 있으면 일찌감치 출발해서 아침 기차를 탈게요. 그럼 저녁에 호프타운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무릎에 2손을 겹치고 의자 뒤로 기대 앉았다. 입에는 작고 고결한 미소를 지으며. 앤이 상상했던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고아원. 고아원 가는 걸 제일 걱정했었는데 마침내 새로 간 집에서도 이렇게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네요. 앤은 천천히 방으로 올라갔다. 앤에게 고아원은 두려움 자체였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다. 내일 저녁쯤 자신은 고아원에 있을 것이다. 20명, 30명, 어쩌면 40명의 애처로운 고아들과 거대한 방 하나에 밀어넣어지겠지. 자신처럼 그들 또한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들이리라. 얘기할 상대는 없을 것이다. 꿈과 다채로운 상상 속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머리도 가슴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다. 애는 아래층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그 집의 아이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조지와 휴고의 울음소리, 시도 때도 없이 신경 쓰이게 칭얼거리는 엘라와 거티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아이들을 돌보겠지. 특히 그들의 새엄마가 되기로 자원한 그 자매들이.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결정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들은 에번스 신부님의 서류에 서명했고 해먼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도 많았다. 그녀가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 당근과 감자를 썰고 짠맛을 빼기 위해 쇠고기 소금절이를 스토브에 올릴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나중에 내려가서 해먼드 부인에게 차 한 잔 만들어줄 수는 있으리라. 그녀의 오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빠는 불안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로티가 아니었다. 이 말없는 나무 토막 같은 여자를 집에 데려갔을 때 마르셔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 바글거리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어쩌면 고마워하는 기색 한번 보이지 않지? 애는 연문으로 빠져나가 계곡으로 달려갔다. 비올라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언덕에 도착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슬픔으로 목이 메어와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빼앗겼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부모님, 일라이자 언니, 토마스 아저씨, 노아, 핸더슨 선생님, 존슨 아저씨, 그리고 맥도걸 선생님. 애는 맥도걸 선생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사진을 훔쳤어. 이런 세상에. 애는 얼른 해먼드 씨를 생각했다. 뭔가를 짓고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나무를 자르고 톱질하느라 바빠서 정작 뭔가를 만들 시간은 없었던 아저씨. 이제 죽고 없는 아저씨. 인형의 집에 들어갈 조그만 가구도 다 못 만들어주고. 애는 해거티 양도 그리웠다. 자신에게 이상하게 쌀쌀맞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가장 최악은 어제 오후
앤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동안 그랜빌 부인이 앤의 쌍둥이들을 줄리애나와 로더릭을 데려가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입 맞추며 두 팔이 아프도록 껴안아줄 기회조차 없었다. 이제 앤의 팔이 느끼는 것은 공허뿐이었다.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게다가 그녀의 앞에 놓여있는 것은 고아원이었다. 그래, 오늘은 도저히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도 두 손을 꼭 맞잡고 친구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는 만큼은 목소리를 내리라. 앤은 소리쳤다. 비올레타, 나야 앤. 작별 인사하러 왔어. 잘 있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 비올레타, 잘 있어. 고마워. 친구. 두 개의 언덕으로부터 메아리가 돌아왔다. 희미하게, 슬프게. 여기 앞에서 그 앤이 좋아하는 맥도걸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진을 훔쳤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량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앤이 다시 학교에 가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앤이 그곳에서 지도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지도에 앤이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처음으로 그 지도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보면서 저곳을 정말 가보고 싶다. 어떤 모습일까? 계속해서 그곳을 상상하고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지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지도가 있는 장소가 선생님의 서랍장 안이었어요. 근데 앤이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이 학교에 오는 마지막이다라는 걸 알고 학교에 간 그 마지막 날 이제는 그 지도를 볼 수 없잖아요. 이제 학교에 못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서 선생님의 서랍 안에 있는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그려진 지도를 결국 훔치게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달리죠. 그래서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떠나게 되는 거죠. 아마 앤은 이때부터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가게 될 운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훔친 건 나쁜 일이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앤이 고아원에 가게 되겠죠. 읽으면서 제가 이 비올레타 부분 막 자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메아리까지 제가 흉내내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듣는 분들이 웃겨 어색해 뭐 하는 거야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메아리까지 연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어서 올려드릴게요.